집중해봐. 내년에 수능 시험이 바뀌잖아.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뀐지 모르더라. 자, 봐. 선생님이 국어에 한정해서 얘기할게. 출제가 몇 문제? 똑같이 45문제. 여기에 특징적인 게 하나가 있어. EBS 반영이 지금은 70%이거든? 올해 6월 모평에 딱 보잖아. 그러면 독서지문 2개, 그 다음에 문학지문은 거의 대부분 반영해서 EBS 작품에서 발췌해서 출제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반영률이 높아서 내가 문제를 풀 때, 이건 내가 본 것 같아. 이거는 문학작품 내가 분석이 끝났어. 그래서 시간의 전략과, 확인하는 시간이 많아져서 나한테 유리하게 접근이 돼. 그런데 이 반영률이 몇 프로로? 50%. 몇 프로? 50%로 줄어들었어. 그러니까, 뭘 너희들한테 요구한다? 내가 처음 보는 글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것의 확장성. 자, 여기에서 확장성을 얘기했는데 그 확장성이 어느 정도인지 이걸 예시문항에서 나왔어. 그래서 6월 모평과 올해 6월 모평과 예시문항을 비교하라 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 이거는 선생님이 2파트에서 출제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말해줄 테니까 이거 하나 명심. 그리고 문학과 독서가 34문제. 뭐라고? 34문제. 그리고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이 각각 11문제씩이고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은 둘 중에 내가 편하다고 내가 더 잘한 것처럼 느끼는 거 하나를 선택하는 거야. 그래서 봐봐. 갑이라는 학생이 언어와 매체를 선택해서 45문제를 풀었어. 을이라는 학생이 화법과 작문을 선택해서 45문제를 풀었어. 이거 기준이 똑같아.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가 틀린 개수, 변별력 차원에서 채점 기준은 둘이 동등한 기준에 의해서 나의 점수가 확정된다. 그러면 고2는 뭘 해야 되지? 내가 둘 중에 어디에 강점이 있는지 이걸 확정해 줘야 돼. 현 고2 2학기 때 대부분 뭘 하죠? 문법을 하죠? 언어와 매체는 문법 더하기 우리가 주변에서 있는 매체잖아. 매체 뭐 신문이나 뭐 네이버 뭐 구글 하면서 구글링하면서 보는 여러가지 글들 있잖아. 그러한 글 속에 있어서의 내용들을 확인하는 형태로 주어져. 화법과 작문은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그 문제의 형식과 똑같고. 그러니까 뭐 해야 되니? 내가 어디에 강점이 있는지 최대한 빨리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자, 여러분 고3, 고2는 뭐 하라고? 올해 6월 모평과 이번에 예시문항을 시간에 맞춰서 풀어보고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대부분 이거 바뀌는 기간에 고3 같은 경우나 지수생 같은 경우는 바뀌는 그 문제의 패턴이 반영이 돼. 이번 6월달에 살짝 반영이 됐어. 알겠죠? 뭐 독서지문을 다 나눠주고 두 글의 공통점 차이점을 물었단 말이야. 이게 이미 예시문항에서 요구했던 이해력인 평가 기준이었어. 그리고 고1은 시간의 제한을 갖지 말고 전체의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면서 풀고 나의 공부의 방향성을 잡을 것. 그러면 다음과 같은 걸 알게 될 거야. 문제 푸는 요령, 시간에 쫓겨서 이거는 몇 번째 단락이 있고 이거는 몇 번째 단락이 있어. 이건 틀린 건 아니지만 그렇지. 문제 풀이 방식을 우선으로 해서 접근하는 공부법은 끝. 철저하게 글을 이해하지 못하잖아. 그럼 나는 고득점을 맞을 수가 없어. 내년에 바뀐 수능 국어. 자, 예시문항의 출제 기준에 대해서 각각 특징적인 것만 빨리 여러분한테 얘기를 해줄게. 독서. 기존에 출제됐던 거랑 똑같아. 새 지문. 그 다음에 문학하고 독서가 합쳐지는 특성을 지닌 글 하나가 있긴 한데 이거는 사실 문학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고 문제가 5문제에서 6문제 정도로. 자, 이게 형식적인 틀. 그러나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서 더 정확한 이해력을 요구하더라.
그러니까 이 출제평가 내용령에서 보면 이렇게 나왔어. 다양한 글을 독서 원력 방법에 대한 지식과 아울러 어휘력, 사실적, 추론적, 비판적, 창의력, 사고력을 측정한대. 너희들 이해되니? 사실적 글의 이해는 알겠어. 그러면 추론적인 건 뭐야? 가정과 전제가 무엇인지, 이 글의 궁극적인 의미가 무엇인지와 이 말을 한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인지를 묻는다. 그러니까 내가 똑같은 단어나 핵심어 용어로 그럴듯한 느낌이 있다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고. 객관적 기준이 확정해야 돼.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창의적 사고력. 이걸 어떻게 측정한다는 거지? 너희들 알겠니? 자 봐. 내가 느끼기에, 자, 이러한 문제 유형들이 있어. 뭐냐면 제시문에 특정한 원리 아니면 그 개념 정의를 통해 정확한 글의 특성 뭐 이런 것, 그리고 그 원리를 바탕으로 기본 설명이 이루어질 거 아니. 그 과정적 설명. 제시문에 이게 딱 주어졌어. 그러면 선지 보기와 선지 내용에서, 문제 보기와 문제 내용에 있어서 그 가정과 조건의 새로운 상황을 주고 그 다음 단계를 이어서 연결해봐라. 나는 제시문에 그 정확한 개념 정의와 적용 원리를 줄 테니 이게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이 내용 결론이 도출될 것인지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됐어.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비판. 자, 이 부분이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풀려봤더니 많이 틀리는 파트 중에 하나. 그러니까 지금까지 연습한 아이들이 좀 낯설게 느끼지만 글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해결되는 부분인데, A의 입장에서 B를 비판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가 나왔어. 막 문제 자체가 막 복잡하잖아. 그래서 틀려 무슨 말인지 모르고 A의 입장에서 B를 비판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이 글은 논리적으로 봐봐. A의 글을, 자, 선생님 더 단순화시켜서 얘기해볼게. A의 이론을 비판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 이 말은 뭐니? A를 반박하지 않은 것. not이 들어가. 그럼 뭐야? A의 내용인 것. 뭐 이런 식의 논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어떠한 패턴이 있긴 하지만 이게 모든 부분에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철저하게 뭘 전제로 출제했다? 제시문의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잖아? 그러면 도대체 뭘 묻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이 너희들 눈앞에 직면할 것이다. 와, 국어를 가르치는 입장에서 국어 문제 출제 방향이 아주 옳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 옛날에는 그냥 지금 한 A, B형이 있을 때는 어땠냐면 똑같은 단어나 똑같은 표현 있잖아? 이렇게 접근해도 일정한 점수가 나올 수 있었거든? 그런데 그러지 않을 것이다. 문제만 푸는 학생들이여, 너희들은 어디로 사라져라? 수능에서 사라져라. 어디에? 수능 국어에서. 이렇게 철저한 제시문의 이해, 분석이 전제되는 방식으로 뭐 할 것? 공부할 것. 나한테 낯선 시각 아니면 낯선 글이 하나 주어지잖아? 그럼 분석할 수 있어야 돼. 내 스스로 출제할 수 있을 정도로 첫 시작을 그런 마인드로 접근해야 돼. 독서가 그런 형식이 있었어. 한 템포 쉬고. 자, 문학에도 보면 봐봐, 우리가 지금까지 나왔던 거랑 똑같아. 그러나 여기에서 논란이 아니라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사실적, 봐봐, 어휘력은 기본이고 문학 개념이고 사실적, 추론적, 비판적, 창의적 수용과 생산 능력이야. 우와, 이거 뭐 생산 능력이란 건 사고력이거든. 그러니까 이 문학의 영역에서도 뭘 요구한다? 사고력. 그러니까 제시문에 어떤 상황이 주어졌어. 자, 시에서는 화자의 처지가 부정적이야. 누가 이별했어. 아니면 어떤 상황이야. 그러면 이 처지의 상황을 다른 식으로
바꿔서 너희들한테 주어져. 이렇게 가정 상황. 아까 독서에서도 기본적인 틀이 주어지고 그 원리가 주어지고 이 상황과 조건을 바꿔서 그 다음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묻잖아. 문학에서도 그러한 패턴을 질문을 하더라. 그런데 그게 너희들의 확장, 너희들의 생각을 묻는 게 아니라 제시문에 있는 내용의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문학을 그러니까 사회에 적용하던가 역사적인 문학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형태로 나왔더라. 그럼 뭐 해야 돼? 문학의 배경 지식, 그리고 그 이전에 문학의 개념에 대해서 철저하게 먼저 숙지가 돼야 돼. 그리고 자, 한국 문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게 나왔어. 한국 문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따라서 우리가 고전을 공부하든지 현대를 공부하든지 그거와 연관된 문학사 작품들 있잖아. 그리고 문학사 그 고전 작품의 배경 지식들 있지. 이것까지 공부해야 돼. 아주 좋은 옳은 방향이야. 그 전에는 배경 지식이 없어도 조건으로 사줬지만 기본적으로 틀이 딱 잡힌 상태에서 국어를 대해라 라는 의도가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 요령 피우지 마. 요령 피우지 마. 문제만 풀면 될 것 같지? 아니다. 문제 풀어서 고득점이 절대, 문제만 풀어서 고득점은 절대 안 나오는 그러한 이해력, 정확한 이해력을 요구한다. 그 다음에 화법과 작문 11문제잖아. 화법과 작문은 기존의 패턴과 똑같아. 그러나 화법과 작문의 구체적인 사례를 이해하기 위한 개념이 있지. 개념적 틀. 비언어적, 추언어적, 반언어적 표현, 통일성, 응집성, 이러한 개념들 있잖아. 그거를 이해하기 위한 자료들을 이해하기 위한 개념들. 이 개념에 대해서 먼저 봐. 대부분 보지 않고 문제를 먼저 풀더라고. 학부작문. 문제 풀기 전에 그 개념을 숙지하면 이건 해결이 돼. 그러니까 기존의 패턴과 똑같은 거고, 문제는 이제 언어와 매체에서 이 매체 파트를 고민하는데, 언어와 매체는 언어 파트가 문법 파트야. 그러니까 언어적 규범, 그러니까 국어사까지 기존에 다섯 문제 나왔잖아. 다섯 문제 패턴이 그대로 유지되다가 우리가 이제 매체니까 매체, 우리가 다양한 매체 있잖아. 뭐냐면 인쇄나 전자나 대중 매체, 아니면 여러 가지 합쳐진 복합 매체. 그러한 우리가 네이버 검색할 때 신문기사, 하나의 주제에 대한 여러 가지 신문기사가 있잖아. 그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또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속에 아니면 글 속에 나타나는 맞춤법 표현이나 언어 규범을 벗어나는 것들, 이런 것들 있지? 그러한 것들을 사례 중심으로 우리한테 문제를 출제하는 형태로 돼 있다. 여기까지 기본적인 틀이야. 근데 기본 문제 유형으로 각각 너희들이 주의해라 라고 기본 틀로서 주어지는 예시 문항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는 출제위원들이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런 패턴이 있다라고 형식적 틀을 준 게 있거든. 이게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동일한 화제를 다양한 글의 관점에서 비교해보자. 봐봐. 동일한 화제, 다양한 글의 관점. 뭐겠니? 독서 지문이 있으면 그전에는 독서가 하나의 글로 쭉 이어졌잖아. 그런데 그 한 제시문 안에 주제는 동일한데 그거에 대해서 비슷한 형태의 두 개의 글이 주어지던가, 서로 상반된 형태의 두 개의 글이 주어지던가, 그 글에 대해 이론이하고 그거에 한계점이 나오고 한계점을 보완하는 글이 주어지던가, 이런 식으로 주어지겠지? 두 글을 비교하는 형태. 그전에는 없었어. 이번에, 그러니까 패턴만 바뀐 거야. 형식만. 그러니까 두 글의 전개 과정의 공통점 차이점, 두 글의 공통 화제에 대한 그 특징의 공통점 차이점, 이게 기본적인 틀로 우리한테 주어졌어. 봐봐. 이 글을 내가 분석해야 돼.
나머지는 거의 지금까지 공부했던 패턴과 똑같아. 너희들이 문제 풀면 이건 해결이 돼. 제발 그러니까 문제를 풀라는 뜻이야. 두 번째 독서. 과학기술 분야 글에 나타난 원리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기. 비판이 나왔네. 비판. 뭐라고? 비판적으로 이해하기.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주어졌냐면 비판이 제시문 내용을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 보기는 윗글을 읽은 발명 동아리 학생들의 새로운 충전기 개발을 위해 진행한 회의의 일부다. 기억에 대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는 거. 봐봐. 기억에 대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 해가지고 각각 의견이 있어. 형식만 바뀐 거야. 기존의 문제에서. 어떤 형식? 대화 형식으로 선지를 바꿔놓고 이거를 선택하도록. 기본 틀은 제시문 내용과 벗어나느냐 벗어나지 않느냐를 묻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형식을 기존의 형식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우리 생활 속에 있어서의 대화의 형식, 토론의 형식을 집어넣어서 문제를 낸 거죠. 그러니까 화법과 전문가 같은 형식을 딱 따와서 문제 속에 집어넣은 거야. 이게 이런 거에서 너희들 생각을 묻는 거 아니야. 제시문 내용을 이해했는지를 확인하는 거. 그 다음에 문학에서는 자,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이제 여기에 있어. 뭐냐면 작품의 사회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감상하기거든. 이제 이 말이 뭐냐면 시조가 있는데 동일한 시조가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어떠한 변화 과정을 거치면서 사회 속에 융합됐는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동일한 내용 아니면 동일한 형식이 어떠한 사회 현상과 연관성을 가지면서 전개됐는지 확인하는 문제. 이게 이번에 몇 번이냐면 20 몇 번이지? 22번에서 25번. 이거는 필수적으로 너희들이 확인해야 되는데 뭐냐면 내가 느끼기에 문학과 독서의 형태의 글이 합쳐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러니까 어떤 작가나 어떤 작품이 있으면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해 갔는지에 대한 어떠한 설명의 글처럼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국어, 사회, 문학 사회 흐름을 전개하게 되는 형태의 글이거든. 이게 낯설게 느껴질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정말 많이 틀렸어. 정말 어렵다고 했고, 이거 풀어본 학생들이 이거는 필수적으로 풀어보되 그 중에 몇 번 문제냐면 24번, 25번 문제를 정말 많이 틀렸더라. 왜 틀렸는지 알아? 24번, 25번 틀린 애들은 문제 풀이 중심으로 공부한 아이들이 정말 많이 틀렸어. 특히 25번 글을 안 읽어서 틀렸다는 뜻이야. 글 속에서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냥 글을 어떤 부분을 자기가 임의적으로 이럴 것이다 추정해서 다 틀렸어. 뭐라고 했더니 그러니까 문제는 어렵지 않으나 무엇? 자기께 자기가 속아서 틀리더라. 너희들 생각해봐. 점수는 뭐라고? 아는 것만 다 맞으면 되는데 실수하는 순간 끝. 특히 국어는 특정 부분을 안 읽고 아니면 시간이 부족하다고 못 읽고 자기 자신의 추정과 상상이 들어가는 순간 끝나더라. 알겠니? 그래서 이번에 이걸 풀려봤더니 선생님 5개가 다 답인 것 같아요. 5개가 다 답이 없어요. 이런 문제가 많았다. 그 원인을 오답을 하면서 아이들하고 같이 확인했더니 뭐였더라? 철저하게 글을 한 부분도 놓치지 말고 확인하고 이해하지 않으면 틀렸더라. 결론! 기본기에 충실하고 스스로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 고2 내년에 바뀌지. 자, 고2 명심. 이번 기말 끝나잖아. 그러면 제발 바로 수능 예시문항 수능 출제위원회 거기 있잖아. 거기 들어가면 사이트 딱 들어가면 바로 나오니까
그거 카피 떠서 바로 확인하고 공부 시작해. 알았지? 문제만 푸는 애들은 내년에 무조건 폭망해. 국어가 철저하게 글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완전하게 전환이 됐어. 그래서 내가 문제만 풀면서 이거 똑같은 표현, 이거 좀 비슷한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접근한 아이들은 무조건 폭망한다. 그리고 두 번째, 고3 올해 시험 보는 애들, 고3이나 재수생들, 이미 재수생들 중에 좀 빠른 아이들은 이미 예시 문항을 다 풀어봤어. 아직 안 풀어본 아이들, 제발 올해 6월 모의평가와 내년에 바뀌는 예시 문항, 이거를 직접 다 문제만 풀지 말고 선지가 어느 정도까지 이해를 요구하는지 다 확인하면서 제발 풀어보길 바라고. 고1도 뭐 해야 돼? 이번 여름방학, 기말 끝나자마자 여름방학에 앞으로의 추세가 이렇다, 수능의 추세가 이렇다 확인하는 차원에서 시간의 제한이 없이, 고1은 시간의 제한이 없이 천천히 일일이 확인하면서 풀어볼 것. 왜? 고1은 또 왜 그래야 돼? 수능에 대학 합격 반영 비율이 커지고 있잖아. 알겠지?